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디로 튈지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달성 이후에 열흘 넘게 꽤나 강력한 수준의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시장 상황도 투자 심리도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 채널 안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의 하락은 전형적으로 강세장에서 발생하는 조정이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인플레이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53,000달러가 다음 지지선이고 조정 상황이 좀 더 길어질 경우에는 5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불안감을 더할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도 공개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근 3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데이터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다시 보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딱히 큰 의미가 부여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역시 정보는 그 속살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가 있고 뭐가 문제점이 될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꽤 의미 있는 멘트를 날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SEC와의 법적 분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년쯤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나름의 전망까지 제시했습니다. 아주 살짝 법정에서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런 멘트에 담긴 뉘앙스를 곱씹어보면 이제 좀 마무리되라 지겹다 소송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의 상황도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명확히 규제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부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규제 법안을 정부가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제하되 산업은 키우고 과세도 하자 이런 스탠스가 강해 보였었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인도 중앙은행 등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것 같다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공지 한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함께 살펴봤었던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코인 투자에 처음 나서시는 분들을 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크립토 마켓 투자와 관련해서 가급적 꼭 알면 좋은 것들 30가지로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우리 채널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체계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는데 기초가 없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기본 토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 나름의 투자 전략을 짜고 계신 분들에게는 라운드업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블라블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하고 있습니다. 69,000달러 신고가를 달성했던 게 11월 10일이니까 보름 가까이 꽤 강력한 수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아래쪽을 향해서 좀 더 조정이 이루어질지 이제 위쪽을 향해서 튀어오를지 여러모로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의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 채널 안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의 모습을 보였지만 더 넓게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건설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택펀드 연구 책임자인 레너드 네오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최고가에서 18% 하락이 있었지만 올해 9월과 6월에 몇 번씩 이런 수준이 있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향 채널 안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뭄바이 기반의 암호화폐 자산 관리사 민팅엠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분명한 상승세에 있고 일일 시간대별로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씩 시세를 올리면서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다 할 동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스택펀드의 레너드 네오는 비트코인 가격을 앞당길 강력한 촉매제가 없었고 고래 투자자가 이전의 강세장처럼 축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택펀드의 설립자인 매튜 딥의 경우에는 최근 하락이 전형적인 강세장 조정을 의미하고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의 시세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정확하게 임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현재 비트코인은 57,653달러에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상태이고 월요일에 이 수준 아래에서 마감된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추가 후퇴가 이루어질 경우 민팅엠의 경우에는 53,000달러를 다음 지지선으로 지목했고 스택펀드의 경우에는 50,000달러에서 51,000달러를 주요 지지 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AMB 크립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6만 달러에 근접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후 57,000달러를 중요한 지지 수준으로 만들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지지선으로 수준을 되찾고 강세 궤적을 다시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시 6만 1,000달러를 넘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 비율이 낮은 플러스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시장이 현재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55,000달러와 5만 달러 또 47,000달러 수준이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하면서 상승하는 쐐기 구조를 다시 테스트하며 저항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다시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55,000달러에서 두 개의 바닥 패턴을 형성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조만간 더 낮은 저점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분석을 정리하면 오를 수도 있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로 더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분위기에 좀 더 우려를 더해주는 데이터 공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 고래들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다시 거래소로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거래소 고래 비율 지표를 보면 최근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의 90% 이상이 10개 초대형 고래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기영 대표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고래 물량의 비율이 91%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대형 투자자들이 최근까지 보여준 행동과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고래들의 적극적인 매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설레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석인 게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고래들의 보유 물량의 90%가 거래소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거래소 이동 물량의 90%가 고래들의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거래소들에서 계속 비트코인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뭐랄까 실체를 조금 왜곡시키거나 정보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히 아니지만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도 분명히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0.01 BTC 이상 보유한 주소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개미들의 비트코인 보유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의 창업자 앤서니 폼필리아노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0.01 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 수가 역대 최대치인 924만 5,770개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수수료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수수료가 매력적인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조금씩이라도 보유하면서 많이들 잘 사용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모처럼 CNBC에 출연해서 입을 좀 털었습니다. 그는 SEC와의 법적 분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홀더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갈링하우스는 느린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SEC와의 법적 분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소송이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적절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 같은 질문이 리플에 국한되지 않고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 갈링하우스는 아랍에미리트와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가 규제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승 이슈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해지 투자 수단으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와의 소송에 있어서 자신감 또 내지는 상당한 수준의 여유를 보여주면서 이 소송 이슈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연초쯤에는 잘 정리되지 않겠나 그런 희망 섞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JP모건이 발표한 11월 북미 주식 리서치 보고서 내용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JP모건은 주식 리서치 보고서에서 XRP를 주목하면서 상당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나름의 의미 있는 뜬금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SEC와의 소송이 잘 마무리되면 기업 공개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상장 가능성 있는 우량주를 언급하는 취지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 소송 전망을 내놓아서 주목도를 높였는데 JP모건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SEC가 소송에서 이기려면 이른바 하위 테스트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한다라고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데 살아내번 판사가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면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한다.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고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가 이뤄지면 XRP는 의미 있는 상당한 규모의 채택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상황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결과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모로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 정부와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기존의 상황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일부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라는 규제 법안을 조만간 상정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인도 정부는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CBDC의 틀을 만드는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인도에서 모든 암호화폐 자체를 금지하되 특정 암호화폐만 그 기반 기술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향성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던 인도 중앙은행의 방침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법안은 지난주에 모디 총리가 암호화폐가 우리 젊은이들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암호화폐 시장을 때려잡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규제 강화를 통해서 과세 명확성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인지 조금 불명확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인 임팩트 있는 소식이 전해져도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겁박성 규제 방침이 갖는 한계성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면역력이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지침이 내년에 공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의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 규제 협력과 관련한 공동 성명을 통해서 2022년 각 기관들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통화감독청과 연준, 또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른바 암호화폐 스프린트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성명서 내용을 보면 은행과 유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또 판매, 대출 등은 공동 연구하고 각 기관들의 규제 역할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해서 현재 디지털 자산 규정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규제의 흐름은 사실 엄청난 기싸움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SEC가 혼자 다 헤쳐먹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뻘짓을 하고 있는 와중에 CFTC와 밥그릇 싸움까지 벌여왔고, 여기에 통화감독청 중심의 여타 규제 기관들이 모여서 나름의 역할 찾기에 나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이어서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시스템을 잘 짜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규제 권한이 여기저기 찢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전담 규제기관이 신설돼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발행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문기관의 평가 의견서를 담은 백서 제출, 또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유가증권 발행 규제 틀로서 가상자산 발행을 규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가상자산 공개 ICO를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의미 부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금융위가 부랴부랴 이런 틀을 마련했다도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전담부처 가칭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미국 SEC처럼 이걸 증권으로 보고 감독권을 독점하고 싶은데, 아예 신설기관이 생기게 되면 규제권 독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금융위의 규제 프레임 관련 소식은 규제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정부와 대중에 알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규제하든 관심 없어. 제발 제대로만 규제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하락 조정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부 온체인 데이터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기에는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막연한 조바심과 불안 대신에 주요 이슈들 또 마켓 상황들 잘 체크하시면서 조만간 도래할 반등장 전략 잘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